최강이야 여기면 마이크폰 모두의 기쁨이야.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 1월 10일 날 그 여순 11구 사건 진상 보고서 기획단 작성 기획단 그거 갔다 오셨구나. 그 해체하고 재구성하라라고 하는 그 국회 기자회견과 그다음에 여순 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장 젊더라고요. 제가 마이크를 계속 잡을 수밖에 없어서 아니 마이크는 잡았는데 왜 목소리를 그렇게까지 다 쓰신 거예요? 이 현장 상황이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고령의 여순 유족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 그리고 정말 이 가슴 아픈 현장을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누가 갔다 왔어도 목이 다 쉬었을 겁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저도 웬만해서는 예전 광우병 촛불 집회부터 오랜 촛불 집회 한 20, 30일 연속 사회를 보고 그래도 목이 쉬어도 그 다음 날이면 다시 되돌아오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지금 하여튼 본의 아니게 이런 목소리로 방송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한 번 더 여순 사건은 진상 보고서 채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진상 조사 보고서를 써야 할 기획단이 극우와 뉴라이트와 그리고 아주 왜곡된 역사를 했던 국사편찬 위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관치 않습니다. 그러니 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두가 다 똘똘 뭉쳐야 되고 특히 유족들 하나로 뭉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도 여순 사건 관련해서 뭐 일희일비할 뭐 이것저것 뭐 의존하고 막 이랬던 것들 다 놓치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제대로 구성되게 하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자꾸 이제 또 궁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질문을 드리는데 네. 그 기자회견 이후에 뭐 정부 측이나 아니면 좀 반응이 좀 있습니까? 일단 기자회견 이후에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이미 구성되고 그날 위촉식 하는 날이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촉식은 했어요.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날 여순위원회 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입장문이 나왔어요. 소위원회가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기구죠. 정부 차원의 기구에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이런 방식으로 기획단이 구성된다고 하면 채택될 리가 없다. 그러니 정부 차원의 재구성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대책위가 어제 줌으로 회의를 했는데 영상으로 회의를 했는데 어쨌든 국무총리도 좀 방문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면밀하게 그동안 좀 사실은 여순 관련해서 정부에게 맡겨놓고 그다음에 유족들에게 맡겨놨다면 이제 시민사회가 좀 더 똘똘 뭉치는 계기 그리고 공론장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석 총장님 근황과 또 목소리 때문에 또 이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 있는데 뭐 다른 김에 김대희 총장께서 좀 마무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슈 관련해서. 그러면서 여수에서도 15일 날 오전 11시에 시민사회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좀 하죠. 아 그래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저희가 느꼈던 불안감, 여순 사건 진상규명은 좀 힘들지 않는 내용들이 방송에도 이야기했는데요.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네, 느끼시는 밀고 거군요. 나가더라고요. 국방부 입장도 강구하고요. 행안부 입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수하고 전남 동부권 지역의 순천 시민들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한 입장들 80만 도민들의 입장들을 동부 지역 시민들의 입장들을 명확히 좀 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자체도 이번 기회에 좀 입장들을 팍 내야 됩니다. 지자체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떻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여순 사건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쉽게 말해 싸울지 투쟁할지 이런 것들도 시민사회에서는 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서동욱 전라남 도의회 의장님 전라남 도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해 주시고 인근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시까지 의회가 또 결의문을 채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좀 부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근황을 못 여쭤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5분이 지났는데 이야기 나누다가 뭐 저희 여수 YMC는 이번 주에 좀 여러 가지 총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이사 감사 전형위원회라든가 정관 개정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회원 조직
만나서 새로운 좀 조직 구상들 때문에 바쁘고요. 아마 1월 달은 대체적으로 NGO들이 내부 총회 준비에 전체적으로 바빠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아마 지역사회 아까 여순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황과 함께 또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주제로 들어가죠. 정치 이야기 지난주에서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또 있으실 것 같고 지역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탈당과 창당의 시간이라고 좀 뽑아봤는데 어제가 90일이었으니까 이제 89일 남았어요. 오늘은 여야를 막론하고 탈당, 창당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곳에서는 차례차례 정강 정책들도 내놓고 있고 여론 선점을 또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아무래도 민주당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겠죠.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했고 그리고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 가운데 윤영찬 의원 빼고 이제 3명의 의원이 이제 탈당을 했고 일단 탈당만 놓고 봤을 때 뭐 배신의 정치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뭐 분열이냐 아니냐 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명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대희 총장께 먼저 논평 좀 듣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속에서는 뭐 알턴니가 빠져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나갔다면요 수도권이라든가 박빙 지역은 뭐 1% 차이, 2% 차로 당선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충격은 충격이죠. 예. 현실적으로 또 뭐 나간 분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특히 서울 쪽은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하지만 불편뿐 아니라 불리하죠. 예. 불리하죠. 현실적으로 뭐 양쪽 2명 구도에서 이거 3명 4명이 끼면 승산을 예측할 수 없는 건 사실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저는 다른 사람이 몰라도 이낙연 대표는 그럴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1999년 동아일보 기자로 시작했죠. 1979년부터 2002년까지 동아일보 기자로 있으면서 2002년에 민주당으로부터 16대 국회의원인가요? 이때 들어와서 결국은 16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24년간 국회의원 다 하고요. 5선의 국회의원과 전라남 도지사, 당대표, 국무총리까지 다 하면서 꽃길만 걸었던 분이 24년 동안. 그런 분이 어떻든 자기가 이 꽃길만 걸었던 정당에 쉽게 말하면 욕을 하고 간 거 아니에요. 흙탕물을 뿌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특히 또 이낙연 전 도지사였죠. 도지사를 지지했던 전남 도민들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좀 허탈한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있으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재임 때는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퇴임 이후에 지지율이 또 안 좋은 영역이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다양한 사회개혁, 정치개혁 과제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 역할도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이러한 민주당에 대해서 좀 나쁜 이야기를 하고 나갔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은 배신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전남 도민들은 야 아직도 저 사람한테 희망을 가져야 되냐 하는 뭐 거기에 좀 동의하는 입장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뭐냐면 민주당이 좀 분노하는 거에 동의하는 전남 도민들도 꽤 많더라고요. 많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좀 변해야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저런 식으로 나간다고 해서 민주당이 변할 거냐. 자체 내에 좀 새로운 사람들로 물갈이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김석 총장께서는 어떤 총평 먼저 주시겠습니까? 뭐 세세한 부분은 김대희 총장이 말씀 주셨으니 전 네.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분의 탈당과 과정을 보면서 정치란 도대체 뭔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귀족 정치인들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한 정말 지난한 싸움 끝에 만들어낸 제도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건데 이분들 말 끝에 마치 자기들이 정치를 결정하고 선택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낙연 전 대표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를 권유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투표로 결정해 준 사람은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탈당을 하든 어떤 입당을 하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누가 이 사람을 도지사로 만들어주고 누가 이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어줬느냐. 정치가 좀 더 올바르게 되고 뭔가 핍박받던 당시 호남인들이 하나로 좀 뭉쳐서 정치도 좀 바꿔보고 사회도 조금 온전하게 뭔가 약자들의 편에서 좀 서달라고 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과정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 당내 후보로 선택받지 못했어요. 다른 정부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럼 그 다음 스텝을 밟으면서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선택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저는 이분의 탈당은 국민들을 대단히 현혹시키고 있다. 뭐 그것도 본인 자유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이 존재하고 정당이 입당하고 탈당하는 건 자유겠지만 정치를 떠나서 이건 인간의 도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민주당이 현재 지금 여러 이재명 현 대표의 다양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 검찰로부터 혹은 또 검찰공화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탄압과 또 형사적인 그런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원인들은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대장동이라는 결국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을 내면서 결국 오늘날 민주당이 이러한 정치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당내 경선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검찰에 흘렸던 사람들도 사실상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태동된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안 했거든요. 특히 이제 검찰 독재에 대한 검찰 공화국에 대한 내용은 엄밀한 비판이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분이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최소한 안철수 정도의 지지율은 못 갈 거다. 그럼 결국은 찻잔안의 태풍처럼 소멸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정치는 주권자에 대한 의리거든요. 전혀 다른 정당, 자기하고는 정치적 색깔이 안 맞. 물론 이제 이낙연 대표는 애초부터 민주당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어떻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정당에 가도 충분히 살아남을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국민들이나 또 민주당 내에서 좀 평가하는 행태들은 굉장히 이제 극렬한데요. 근데 궁금한 것이 네.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 불출마 선언을 또 하셨잖아요. 네네 맞죠. 왜 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남이나 강주 전남에서 지역구는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고요. 특히 수도권 어느 누구에도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을 거다 저는 봅니다. 경쟁력이 출마 없기 자체가 때문에. 경쟁력도 없고 출마해서 낙선하면 그걸로 정치 인생 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이분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웃기잖아요. 처음에 도대체 누가 그걸 시켜줍니까? 국민이 시켜주죠.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나서야죠. 너무 비겁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빅텐트가 어디까지 펼쳐질 것이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낙준연대라고 해 낙석연대 표현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낙연 쪽과 가칭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준석 천하람 쪽이 이제 모여 있는 이쪽과의 연대 가능성은 양쪽 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미세한 표현의 차이와 또 인식의 차이는 또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금태섭 쪽 양양자 쪽 이쪽과의 텐트가 얼마나 또 활짝 열릴 것이냐 이게 또 관심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개혁신당과요 이낙연 신당은 그렇게 존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진보당과 정의당도요 같은 정강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당 내에서도 입장차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에게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느껴지기에. 현재는 서로 간에 합치지 않으면 서로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거연합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선거연합 정도는 가능하지만 결국 비례대표를 누구로 추천할 거니까에 대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선거연합은 가능해도 정당연합은 불가능하다고 좀 보는 거거든 서로 간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의 지지 세력과 또 이낙연 신당의 지지 세력은 사실상 차이가 있거든요. 계층적, 계급적, 지역적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제3의 정당처럼 나가지는 힘들 거다. 그런 측면이고 선거 공약도 서로 입장이 좀 다를 거다.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살아온 삶이 다르니까요. 왜냐하면 이낙연 신당 쪽은 대체적으로 60대, 70대에 근거할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쪽은 그래도 어떻든 20, 30대 이 정도 영역에서 있기 때문에 계층과 내용이
이렇게 연령대 차이 속에서 저는 단일한 정책적 입장도 가지기 힘들 거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좀 봅니다. 김석 총장님께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그 이준석과 이낙연 그 두 정치인에 대해서 공통점을 제시해 주시긴 하셨어요. 귀족 정치인이라는 그 프레임을 이제 주셨는데 그럼 공통점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김석 총장님? 공통점이 있죠. 예. 왜냐하면 창당을 통해서 본인 중심의 정치를 해보고 싶은 건데 그것이 다름 아닌 대통령인 거죠. 대통령. 그러면은 합당 가능하겠습니까? 뭐 불가능하죠. 합당이라-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거대 정당에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 유력 대통령 후보가 있는 정당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죠. 과거에 우리 박지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결국은 안철수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성공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 이준석 그다음에 이낙연 이 두 사람이 꿈이 같은데 창당한들 결국은 분열을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가 가지는 구도예요. 이번 선거는 인물 구도도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그다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뭐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잠깐 4월 총선까지 이 신당들이랄지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여지고 일부 영역에서는 당선자를 배출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전반적 흐름 안에서 외교, 국제, 한반도 평화 문제, 정치, 행정 지금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분들의 효과가 생각보다 통 크게 단결하지 못하면 제3지대가 아니라 3지대, 4지대, 5지대 이렇게 해서 4분 5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3지대에 대한 유혹은 사실상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정의당이 국회의원들이 6명이잖아요. 그럼 기호 3번은 정의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지금 뭐 민주당을 탈당한 3인방과 또 현재 이준석 개혁신당에 합류할 국민의힘 영역 내에서 이제 의원들 합치면 어쨌든 국회의원 7명만 가지면 기호 3번을 가지는 거거든요. 기호 3번이 현재 양당제 하에서 기호 3번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정한 의석수를 확보하자는 데에는 서로 간에 동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선거연합 형식의 제3의 정당으로 서로 가서 3번 기호를 가자. 단 총선이 끝나면 서로 헤어지자는 것을 단일 정당이 아니라요. 어떻든 임시적인 제3의 정당으로 선거연합 등록을 하고 이후에는 서로 헤어지자. 그래서 국회의원 최소한 20명 단위로 해서 또 국회에 입성하고 나면 서로 간에 또 교섭단체는 서로 간에 정책적으로 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를 할 건데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어느 누구도 국회의원 한석 확보하기도 힘든 영역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여전히 제3지대에서 새로운 좀 빅텐트 형태는 가능성을 서로 살펴볼 거다. 서로 죽지 않으려면. 근데 이제 지역구 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이분들이 탈당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민주당을 떠나 민심의 큰 바다에 몸을 던진다. 몸을 던져버렸어요. 살아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몸을 던져버렸어.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국민을 향한 정치 비전이 없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탈당 선언문의 일부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분들이 또 한 말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 정치 판단이다.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에 아무것도 안 돼요. 이재명 대표 여서가 아니라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 메시지가 정답인데 정답을 계속 비껴가고 본인들은 민심의 큰 바다에 몸을 던져버렸다. 살아 돌아와야 될 텐데. 뭐 던질 수는 있죠 뭐. 던져가지고 던진 다음에 던지고 살아 돌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강 정책 같은 것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뭐 아직 뭐 어떻게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내놓는 것들이 이제 구호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책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지들은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머니 3개 이야기 꺼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도 좀 선거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개혁신당 나오면 처음에
언론에 여러 가지 자기 메시지를 던질 필요는 있거든요. 그건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 역시나 다 마찬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그 방송과 관련된 영역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 교육개혁 관련된 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그런 형식은 좀 좋다고 봐요. 어차피 자기가 어떻든 그 정치를 한다면 그 정당 집단들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정책과 내용들을 실현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요즘 국회의원 선거나 시장 선거 나오면 이 메시지 관리팀이 정확히 있는 거거든요.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래서 날 지지해 주시는 내용은 있을 건데 이것은 역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개혁신당의 내용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좀 철이 없달까 아니면 확실히 가진 사람들의 자녀구나 하는 느낌을 느껴요. 좋은 대학 나와서 해외 유학도 하고 뭐 세상에 대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수준이다 하는 걸 느끼는데 물론 방송 영역에서 방송개혁 내에서는 그 내용들은 지난번 뭐 민주당 내에서 야당에서도 방송 3법 거부권 행사는 안 됐지만 그 내용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하다는 내용을 좀 느끼고 있고요. 교육개혁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전국에 있는 뭐 공립 중고등학교를 기숙사형으로 바꾼다. 근데 교육개혁이 과연 그걸까? 우리나라 교육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대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모든 교육이 오로지 19세 때 대학 입시로 집중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대학 서열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지방 국립대학을 무상화시켜서 어떻든 교육이 지역별 계급적 차별들을 없애는 영역으로 가지 않고 특정 영역을 하나의 핀셋처럼 해서 이것을 통하면 교육개혁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차라리 된다면 저는 지역에 있는 뭐 지역 대학 출신들로 지방 정부나 또 우리나라 공사 지역에 각 뭐 유명한 공사들 많고 대기업 많고 또 특히 지방 정부 많잖아요. 국가 정부도 많은데 그럼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지역에 있는 대학 출신들을 지역 인재로 80% 이상 뽑자. 그렇게 해서 대학이 지나치게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영역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들, 그 대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학 교육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더 근본적인 대책이거든요. 교육에 있어서는. 예. 김석 총장님 그 뭐 모든 정치책 열어놓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정강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저는 좀 신선한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지 간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를 할지 개혁신당.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특징 중에 하나가 편가르기, 편나누기잖아요. 본질 사안에 대한 본질을 좀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잠깐 동안에 국민의 좀 눈을 좀 현혹시키려고 하나 뭐 이런 질문이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참 정치 기술이 뛰어나다. 정치 기술자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치 기술자고 참 그 생명력이 참 오래 간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정치 기술에 속지 않고 정치인들의 화려한 화술에 속지 않고 진짜배기 정치인들을 골라낼 수 있을까 좀 걱정도 좀 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10개 주제로 결국 입장을 내겠다 했는데 이제 2개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현재 지금 방송 영역, 방송 언론 영역하고 교육 나오는 거 보고 교육 영역은 제가 좀 실망한 게 좀 많거든요. 교육 영역은 너무나도 좀 실망한 게 많은데 어떻든 앞으로 이게 그래도 기본 원칙이 20, 30대 남성 중심으로 갈 거다. 아니 뭘 실망까지나 하셔요. 너무 기대가 크면은 뭐 실망할 수 있는 그죠. 거죠. 뭐. 근데 기대가 결국은 있으니까 실망을 하는 건데. 이 원칙이 20, 30대 남성 중심으로 가고 여성에 대한 혐오, 노동자나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시로 공식이 갈 거다 느낌이 원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통일부 폐지 외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는 영역은 사회적 상식하고는 굉장히 멀었거든요. 결국 이런 식의 10대 공약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많은 거죠. 국민의힘 때문에 선해 보이는 것 같이 약간 위장돼 있지만 지난 대선을 돌려놓고 보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뿐만 아니라 통일부 폐지, 청년들과 장년층을 갈라치기 했던 세력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겠죠. 뭐 평가는 이제 다를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 질문은 이제 요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다라는 것은 두 분이 공통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에서 보면 그 제3지대 텐트가 어떻게까지 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물 선거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정책 선거가 될 것이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저는 인물과 정책은 아니다. 오로지 둘다 정권 아니에요. 심판일 거다. 정권 심판일 것이다. 네, 그것이 가장 제 1의 공약이자 마지막 공약으로 갈 거고요. 지역 역시도 네. 마찬가지로요. 대신 이제 지역의 시민들이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당으로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줄지에 대한 요구가 시민들 스스로가 준비하면 나올 거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당과 후보들은 결국은 정권 심판으로 간다.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데 저는 인물론이 호남 지역은 좀 그 일부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정권 심판도 있지만 특히나 민주당 내의 경선 문제는 기존의 뭐 누구누구 대표의 측근 뭐 누구누구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인물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하나 더 붙는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의지가 그러니까 개혁적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인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내에서의 신당 역시 가령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민주당과 굉장히 해볼 만한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다. 몇 개 지역은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개혁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중앙에다가 이야기를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메시지가 개혁적인 호남 지역 사람입니까? 정치인들 중에 개혁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됐기 때문에 개혁적인 사람이 다 수도권들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높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내의 경선 과정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인물론들이 강하게 좀 대두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정책 공약들은 중앙당에서 대부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비례대표를 아직 권역별로 할지 하나로 합칠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 정당 간에 합의가 안 됐지만 어떻든 정책 전문가들은 다 비례대표로 들어오거든요. 대부분요. 우리가 뭐 지난 21대 국회도 보면 그 당 내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고 밀고 나가서 하는 비례대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측면이고 동부 지역은 제가 보면 특정 직업군들이 많더라고요. 변호사, 검찰 이런 출신들이 여전히 많은데 어떻든 지역이 전남 동부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장들이 있어요. 뭐 지역 현안들도 많고요. 뭐 지방 국립의대 문제라든가 지역의 산업에 있어 탈탄소화 그리고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들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 운동들 또 지역의 교통의 개선 문제 교육의 변화 문제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 전남 80만 시민들이 지난번 저희가 MBC하고 시민이 말하는 대로 했듯이요. 진짜 우리 지역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꼭 달성해야 될 역할들을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서 이걸 정당의 역으로 제안해 주는 그런 운동들도 여전히 좀 필요하다고 그렇죠. 봐요. 우리가 예. 그 역할을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목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예. 다음 주에는 말끔하게 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프실 것 같아서. 네, 끝나면 홍성 가야 됩니다. 홍성.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기자회견 때문에 목소리가 또 변하셨다는 거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